며느리야, 우리 만나야 할 것 같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8시 저는 부엌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접시가 미끄러져 싱크대에 떨어졌습니다. 철컹 하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울렸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알아버리신 걸까요? 제가 10년 넘게 혼자 삼켜왔던 그 비밀을, 남편의 끝없는 외도를, 수없이 반복되었던 배신을 말입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고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베란다 문틈으로 스며들어 제 목덜미를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고 목구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울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비명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며느리야, 너 혼자 힘들어하지 마.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고 뭔가 조심스러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잔을 다루듯 한 음절 한 음절을 조심스럽게 내뱉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길고 깊은,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담은 듯한 한숨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10년 동안 쌓아온 거짓의 성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창밖으로는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베란다 문틈으로 스며든 냉기가 축축하게 젖은 제 손등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물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또 회식이라며 집을 나간 지 3시간째였습니다. 회식? 그 단어가 이제는 너무도 익숙해져서 저는 더 이상 묻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언제 들어오느냐고, 어디서 누구와 만나느냐고, 그런 질문들이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은 지 오래였으니까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되니까 내일 낮에 시간 되면 우리 집으로 올 수 있겠니? 어머니의 말씀은 질문이라기보다는 간청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전화기 너머로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에 가까스로 대답을 했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부엌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제 어깨 위로 쏟아졌고 싱크대에서는 아직 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려앉았고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싱크대 앞으로 다가가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물소리가 멈추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너무나도 고요했습니다. 마치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고 술 냄새를 풍기며 침대에 쓰러져 골아떨어졌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누워 있었지만 우리 사이의 거리는 천리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의 그 충격. 차 안에서 발견한 긴 생머리카락, 낯선 여자의 귀걸이, 코트에 밴 향수 냄새. 두 번째, 세 번째를 목격했을 때의 분노.
그리고 어느새 익숙해져 버린 무감각. 이제는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허무함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저는 시댁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누르기 전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가락이 초인종 버튼 위에서 떨렸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었고 하늘은 잔뜩 흐려서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그 짧은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운명의 종소리처럼.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서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초췌해 보이셨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눈가에는 어젯밤 제대로 주무시지 못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도 따뜻해서 저는 그 순간 울컥했습니다. 들어와, 며느리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비장한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현관문을 들어섰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제 앞에 놓으셨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똑딱똑딱 거실을 채웠습니다. 며느리야. 어머니께서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께 죄송합니다.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사과였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야, 네가 왜 사과를 해? 잘못한 건 내 자식이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말 안 해도 돼. 엄마가 다 알아. 우리 아들놈이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며느리야, 이제 다 얘기해. 어머니한테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얘기해. 어머니의 말씀이 떨어지자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년 동안 쌓아왔던 벽이,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날 시댁 거실에서 어머니 앞에서 처음으로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그저 제 손을 꼭 잡은 채로.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려면 저는 8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결혼 2년 차였던 그 봄날로 말입니다. 당시 저는 29이었고 남편은 32이었습니다. 우리는 신혼의 달콤함이 채 가시지 않은 아직은 서로에게 설레는 부부였습니다. 아니,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작은 투룸 빌라였습니다. 햇살이 잘 들어오는 남양집이었고 베란다에서는 멀리 한강이 보였습니다. 그해 4월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남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치를 예쁘게 담아냈습니다. 부엌에서는 구수한 된장 냄새가 피어올랐고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계절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곳곳에 벚나무들이 분홍빛 꽃잎을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저는 밝은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은 방에서 나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어딘가 굳어 있었고 눈빛이 초점 없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아차렸지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남편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회사 일 이야기, 동료들 이야기 같은 것들을 말이죠. 하지만 그날 아침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여보, 어제 회식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숟가락을 든 채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당황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죄책감이었을까요? 아, 응. 어제 회식이 좀 늦게 끝나서. 괜찮아. 남편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저는 텅 빈 식탁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반쯤 남긴 된장찌개 그릇이 쓸쓸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의 퇴근 시간이 조금씩 늦어졌습니다. 원래도 야근이 잦은 편이었지만 그때부터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저녁 8시면 집에 오던 남편이 9시, 10시, 심지어 자정이 넘어서야 돌아오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일이 많아져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남편의 코트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낯선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여성용 향수 특유의 그 냄새. 제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며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고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회식 있었어요? 응, 먹고 왔어. 남편은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혹시 제가 예민한 걸까요? 혹시 착각인 걸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불안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러나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남편의 행동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휴대폰을 항상 뒤집어서 놓는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화면이 보이지 않게 알림이 떠도 제가 볼 수 없게 말입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샤워를 하는 동안 저는 거실에 놓인 남편의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기계 속에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집어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만약 제 의심이 사실이라면 제 세계는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되었고 매일같이 비가 내렸습니다. 회색빛 하늘이 연일 이어졌고 집안은 눅눅한 습기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도 무언가 눅눅하고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시어머니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끔 전화를 주실 때면 저는 늘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진실을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이미 눈치채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일요일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용무가 있다며 먼저 나갔고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야, 요즘 많이 힘들지?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그래. 하지만 며느리야, 힘들면 언제든 엄마한테 말해. 알았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혼 5년 차가 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이미 남편의 외도를 3번이나 목격했습니다. 3번이나 증거를 찾아냈고 3번이나 남편과 대면했고 3번이나 남편의 사과를 받았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그 말들이 처음에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의 눈에 맺힌 눈물이, 떨리는 목소리가 진짜 후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들킨 것에 대한 당황함일 뿐 진정한 반성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해 가을, 저는 또 한 번의 배신을 목격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은 회사 워크숍이 있다며 아침 일찍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집에서 빨래를 개고 청소를 하고 아이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큰아이는 7살이었고 둘째는 5살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제 곁에서 웃으며 놀았지만 제 마음 한편은 늘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정말 워크숍에 간 것일까? 아니면 또다시 거짓말을 한 것일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저는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동네 대형마트에 들어섰는데 그때 저는 그들을 봤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카트를 함께 밀며 장을 보고 있었고 여자는 남편의 팔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아니 부부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아이들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귀에서는 이명이 들렸습니다. 마트 안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오직 저 두 사람만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남편은 여자에게 무언가를 건네주며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 곁에서는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그런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큰아이가 제 손을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의 그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카트를 돌려 급히 마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저를 따라왔고 저는 주차장에서 차 안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남편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다녀왔어. 워크숍 진짜 힘들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눈빛을 보고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듯 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고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봤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금세 태어난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마트? 무슨 소리야? 나 오늘 워크숍 갔다고 했잖아. 거짓말 그만해요. 제가 직접 봤어요. 여자랑 장 보는 거 팔짱까지 끼고 있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미안해. 잠깐 만난 거야. 진짜 워크숍 있었는데 일찍 끝나서. 잠깐? 얼마나 잠깐인데요? 몇 개월이에요? 아니면 몇 년이에요? 제 물음에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남편 앞에 섰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몸이 떨렸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나한테 몇 번을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했어요? 3번이에요. 3번이나 용서해줬어요. 근데 또 이러는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한심했습니다. 변명도 사과도 하지 않는 그 무책임한 태도가 너무나도 비겁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제가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집에서 애들이나 돌보면 되잖아. 나는 밖에서 돈 벌고 회사 일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게 얼마나 힘든지 당신이 알기나 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남편이 저한테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이, 외도를 한 사람은 남편인데 왜 제가 비난받아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제 입에서는 가까스로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도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외도라고 하지 마. 그냥 숨 좀 쉬고 싶었던 거야. 이 답답한 결혼 생활에서 남편의 말은 칼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답답한 결혼 생활. 저와의 삶이 그렇게 답답했다는 것입니까?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온 이 가정이 그렇게 숨막히는 곳이었다는 것입니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답답하면 나가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하지만 남편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파에 그대로 앉아서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 변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과 거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만 겉으로 괜찮은 척 했을 뿐, 우리 부부 사이에는
깊은 골이 생겼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도 서로 등을 돌렸고 같은 식탁에 앉아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이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끝내겠다고. 하지만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만큼은 제 편이 되어 주시리라 믿었지만 그래도 두려웠습니다. 며느리로서 이 집안을 떠나겠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도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을.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혼 7년 차가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아이들 때문이기도 했고 경제적인 불안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해 12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은 또 약속이 있다며 집을 나갔고 저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 청소를 하던 중 남편의 옷장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코트 주머니를 확인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검은색 코트 안주머니에서 무언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내보았습니다. 작은 벨벳 상자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성용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섬세한 은색 체인에 작은 하트 모양 펜던트가 달린 예쁘고 고급스러운 목걸이였습니다. 저는 그 목걸이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선물한 적도 없었습니다. 제 손에서 상자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이 말라버린 것일까요? 저는 그저 텅 빈 마음으로 그 목걸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목걸이 상자를 다시 집어들어 원래 있던 코트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이혼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 전에 시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어머니만큼은 제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해 주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시어머니께서 유난히 자주 연락을 주셨습니다. 평소에는 주말에 한 번 정도 전화를 주시던 어머니께서 갑자기 이틀에 한 번씩 전화를 하셨습니다. 며느리야, 요즘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해라. 평범한 질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조심스러움과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며느리야, 요즘 힘든 일 없니? 무슨 고민거리라도 있는 거 아니니? 그 말씀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무언가 눈치채신 걸까요?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제 대답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하지만 며느리야, 언제든지 힘들면 엄마한테 말해. 엄마는 항상 네 편이야.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정말로 무언가 알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 들렀습니다. 명절 준비를 도와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이셨고 눈가에는 걱정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일하는 내내 어머니께서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을 텐데 그날따라 조용하셨습니다. 부엌에는 냄비에서 끓는 소리와 칼질 소리만이 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갑자기 부엌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진지했고 단호했습니다. 며느리야, 우리 아들이 너한테 잘해주고 있니? 그 질문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제 입술이 떨렸고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반응을 보시고 이미 모든 것을 아신 듯 했습니다. 며느리야, 어머니가 다 알고 있어.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야.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니? 잘못한 건 우리 아들이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제가 겪은 고통을 말입니다. 며느리야, 이제 그만 혼자 참지 마. 엄마한테 다 얘기해.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것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몇 번이나 반복되었는지,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절망했는지. 어머니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며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며느리야, 내일 우리 집으로 와. 제대로 이야기하자.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것을, 그리고 저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시댁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아이들을 친정어머니께 맡기고 혼자 시댁을 찾았습니다.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던 그날,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댁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들어서는 순간 제 인생은 돌이킬 수 없이 바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니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초췌해 보이셨습니다. 얼굴에는 밤새 잠을 못 주무신 듯한 피로의 흔적이 역력했고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저만큼이나 힘든 밤을 보내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거실로 안내하셨습니다. 그 손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제 앞에 놓으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유자차였습니다. 저는 그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따뜻해졌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똑딱똑딱 거실을 채웠습니다. 창밖으로는 바람 소리가 들렸고 나무가지들이 흔들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며느리야. 어머니께서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을 보니 이미 각오를 하신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놀라지 않겠다는, 그리고 제 편에 서겠다는 각오 말입니다. 어머니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또다시 사과였습니다. 저는 왜 항상 사과부터 하는 걸까요? 잘못한 것은 제가 아닌데 말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로서 이 집안에 이런 불행을 가져온 것 같아서 미안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야, 네가 왜 사과를 해? 잘못한 건 내 자식이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손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다 얘기해.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한테.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 2년차 때부터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의 그 충격. 밤늦게 들어오는 남편의 옷에서 풍기던 낯선 향수 냄새. 휴대폰을 뒤집어 놓는 습관. 점점 늦어지는 퇴근 시간. 그 모든 것들이 제게는 고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이길 바랐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남편을 의심하는 제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때때로 눈물을 닦으시며 때때로 고개를 떨구시며 말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증거를 찾게 되었습니다. 남편 차 안에서 여자의 머리카락을, 귀걸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착각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차 조수석에서 긴 생머리카락을 발견했을 때의 그 충격. 저는 단발머리였는데 그 머리카락은 긴 생머리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석 밑에서 발견한 작은 진주 귀걸이.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대면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더군요. 하지만 증거를 보여주자 결국 인정했습니다. 그때 남편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당황하던 얼굴, 그리고 이내 체념하던 모습. 남편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용서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해서, 그리고 어머니를 생각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2년 후에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두 번째 외도를 발견했을 때의 그 배신감. 저는 또다시 참았습니다. 또다시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어느새 저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작년에는 마트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장을 보는 것을 봤습니다. 그날의 장면이 눈앞에 생생했습니다. 행복하게 웃으며 카트를 밀던 남편. 그의 팔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린 여자.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보이던 그 모습. 저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황급히 마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주차장 차 안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에는 남편의 코트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그 예쁜 목걸이. 분명히 다른 여자에게 줄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 변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님, 저는 10년 동안 참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머님을 위해서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과 자책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입술을 꽉 깨물고 계셨습니다. 창밖으로는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랑비가 창문을 두드렸고 그 소리가 거실의 침묵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10년 동안이나 어머니께서 가까스로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우리 며느리가 혼자서 이 고통을 견뎌왔다니. 엄마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어머니께서 제 손을 더욱 꽉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이혼하겠습니다. 제 입에서 드디어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혼. 10년 동안 마음속으로만 품었던,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그 단어.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이혼해. 당장 내일이라도 이혼해. 어머니의 말씀이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이혼을 지지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더욱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네 편이야. 이혼 비용도 아이들 양육비도 내가 다 대줄게. 넌 아무 걱정하지 마. 그 말씀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 등을 토닥이시며 함께 우셨습니다. 며느리야, 넌 내 딸이야. 핏줄보다 진심이 더 중요해. 어머니의 말씀은 따뜻했고 단호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어머니께서는 저를 위해 싸워주시겠다고, 제 편에 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시댁을 나서며 처음으로 가벼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짓눌렀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 빗속을 걸으며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말입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직접 알아봐 주신 가족법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중년의 여성 변호사님은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로 이혼 절차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그 모든 법률 용어들이 낯설었지만 저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제 삶을 되찾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남편분께 이혼 의사를 전달하셨나요? 변호사님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었습니다. 아직 남편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시며 이혼 소장 초안을 건네주셨습니다. 그 서류를 받아드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진짜 끝이구나 하는 실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었고 거실에는 저와 남편 둘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고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보, 제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우리 이혼해요.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리모컨을 든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당황함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남편의 입이 벌어졌지만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차분했습니다. 10년 동안 준비해온 말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손이 떨렸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애들은 어떡하고? 애들은 제가 키울 거예요. 양육권도 제가 가질 겁니다.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평소 순종적이고 조용했던 아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는 것이 낯설었을 것입니다. 남편의 표정이 당황해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너 미쳤어? 어떻게 감히? 감히요? 제가 남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차가운 웃음이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조용히 하지만 강렬하게 타올랐습니다. 10년 동안 외도를 반복한 사람이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하죠? 제가 찾은 증거만 해도 수십 개예요. 변호사님께 다 넘겼고요. 남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당황한 눈빛이 이리저리 흔들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모습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봐온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님도 다 알고 계세요. 그 말에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어머니, 남편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사람. 어머니께서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 남편에게는 가장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던데? 이혼하래요. 당장 내일이라도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린 듯 했습니다.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느꼈던 그 절망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댁을 찾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는 남편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남편을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남편을 차갑게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알고 지낸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너. 어머니께서 남편을 향해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우리 며느리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한숨을 깊게 쉬시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이혼하겠다고 했어. 그리고 나도 찬성한다. 당장 이혼 절차 밟아라. 남편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발은 무슨 제발이야.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어머니의 말씀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어머니께서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이 재산 분할과 양육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남편을 강하게 압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약속대로 이혼 비용을 지원해 주셨고 심지어 제가 아이들과 함께 살 집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며느리야, 이건 너와 아이들을 위한 거야. 받아라. 어머니께서 건네주신 전세 계약서를 받아들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넌 내 딸이야.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 이혼했다고 해서 우리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야. 그 말씀에 저는 더욱 울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혼이 성립된 날 저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에 상처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배신을 견디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여전히 저와 아이들을 챙겨주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주셨고 명절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 생일에도 제가 아플 때도 언제나 곁에 계셨습니다. 혈연보다 더 깊은 인연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큰아이는 이제 10살이 되었고 둘째는 8살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도 힘들어했습니다. 아빠가 없는 집,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께서 변함없이 아이들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올 때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손수 만들어 오셨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명절에는 저희를 시댁으로 초대하셨고 아이들 생일에는 빠짐없이 선물을 챙겨주셨습니다. 전 남편, 그러니까 어머니의 친아들은 더 이상 시댁에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야, 아니 내 딸아. 어머니께서는 이제 저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며느리가 아닌 딸로. 그 호칭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었지만 우리는 진심으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어머니께서 쓰러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졸중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렸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시기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큰 고비는 넘기셨지만 회복이 더딘 상태였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을 찾아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일주일 후 어머니께서 깨어나셨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는 많이 여위셨습니다. 한때 그렇게 강인하시던 모습은 찾을 수 없었고 작고 약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길이 예전보다 훨씬 가늘고 약했습니다. 며느리야. 아니, 내 딸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작고 약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말씀 마세요. 체력 회복하셔야 해요. 제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무언가 꼭 하셔야 할 말씀이 있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야, 너 잘 살아줘서 고마워. 아이들도 잘 키워줘서 고마워.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해요. 어머님 아니었으면 저는 그때 무너졌을 거예요. 그날 이후로 어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기셨고 재활 치료도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무언가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변호사를 병실로 부르셨고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한 달 후 어머니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병실에는 저와 어머니 그리고 변호사님만 계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침대에 기대앉으신 채로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야, 엄마가 유언장을 썼어. 그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언장이라니. 어머니께서는 아직 70 중반이셨고 충분히 더 오래 사실 수 있으셨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들어. 엄마 재산의 대부분을 너와 아이들에게 남길 거야.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유언장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시댁집과 예금 그리고 여러 재산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대부분이 저와 아이들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 남편에게는 최소한의 몫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럴 수 없어요. 저는 며느리야, 이건 엄마 뜻이야. 진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받아야 할 몫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며느리야,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야. 진심으로 이어진 인연이 진짜 가족이지. 너는 우리 아들보다 더 나를 생각해줬고 아이들을 잘 키웠어. 그게 진짜 효도야.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 후 어머니께서 평안히 잠드셨습니다. 병원에서가 아니라 집에서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임종을 지켰고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쥐시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어머니의 친구분들, 친척분들, 그리고 제 친정 가족들도 오셨습니다. 전 남편도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주 자리에 서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대로 저와 아이들이 상주 자리에 섰습니다. 어머니의 진짜 가족으로서 말입니다. 현재 저는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집에서 아이들과 살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머니께서 가꾸시던 정원이 보입니다. 봄이 오면 어머니께서 심으신 장미가 피어나고 여름이 오면 해바라기가 고개를 듭니다. 그 정원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오늘도 저는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봅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답습니다.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던 풍경입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어머님, 저 잘 살고 있어요. 아이들도 잘 크고 있고요.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진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진심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어려울 때 손 잡아주는 사람, 힘들 때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가족 때문에 상처받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전부는 아닙니다.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 여러분을 진정으로 아껴주는 사람이 여러분의 진짜 가족입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좋은 밤 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것을 말입니다.